2011년의 어느 무더운 여름날, 평화롭던 한 저수지의 정적을 깨는 낯선 신고 전화가 112 상황실에 접수되었습니다. 낚시를 하러 왔던 한 시민이 숲풀 사이에서 이상할 정도로 거대하고 묵직해 보이는 여행용 가방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가방은 마치 누군가가 급히 여행을 떠나려다 실수로 두고 간 것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만 그 주위로 감도는 공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가방 가까이 다가갔던 신고자는 지퍼 틈새로 흘러나오는 비릿하고 역한 냄새를 맡고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이 열리고 내용물이 확인된 순간 현장에 출동한 베테랑 형사들조차 차마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실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강제로 종료되고 차가운 어둠 속에 구겨져 넣어진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가방 속에 담긴 진실은 무엇이며 범인은 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흔적을 남겼을까요? 사건의 시작부터 범인을 쫓는 형사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추리는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 현장은 혼란보다는 기이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도착한 관할 지구대 경찰관들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유실물 습득 사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가방은 일반적인 여행객이 들고 다니는 소프트 캐리어가 아닌 단단한 하드 케이스 형태의 이민 가방 크기였습니다. 가방의 표면은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제품 자체는 비교적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들은 매뉴얼에 따라 즉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현장 보존에 들어갔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그들의 목소리에는 다급함보다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현재 시각 삽 4시 30분, 심험 미상의 물체 발견, 강력팀 지원 바란다. 반복한다. 강력팀 및 과학수사대 지원 바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관할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형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수사관들은 도착하자마자 주변의 지형지물을 살폈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고 CCTV가 거의 설치되지 않은 외진 곳이었습니다. 범인이 이곳을 유기장소로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하에 이루어진 행동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들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가방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섣불리 가방을 열어보는 것은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였기에 그들은 과학수사대 KCSI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주변의 발자국이나 타이어 자국을 먼저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장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여름의 습한 열기와 함께 가방에서 스며나오는 냄새는 인간의 본능적인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경험 많은 형사들은 이미 이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떠나간 자리에 남는 부패의 냄새, 소위 시취라고 불리는 특유의 악취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에게 감정은 사치였고 맹정함만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담배를 피우거나 깊은 한숨을 내쉬는 대신 수첩을 꺼내 들고 현장의 모든 디테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의 방향, 가방이 놓인 각도, 주변 수풀이 꺾인 모양새까지. 이윽고 하얀색 감식복을 입은 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수술실에 들어가는 외과 의사처럼 신중하고 절제된 동작으로 장비를 챙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며 가방의 360도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가방의 브랜드 로고, 바퀴에 묻은 흙, 손잡이에 남아있을지도 모를 미세한 섬유 조직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현장 감식반장의 신호에 따라 마침내 가방을 개봉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개봉하겠습니다. 전원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지퍼가 천천히 내려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찌익 하는 마찰음이 멈추고 가방의 덮개가 열리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 안으로 쏠렸습니다.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삶을 마감당한 피해자는 좁은 가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 인위적으로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직접적인 외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시신이 유기된 방식 그 자체만으로도 범인의 잔혹성과 냉혈함을 짐작케 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 여성으로 추정되었으나 부패가 진행된 탓에 육안으로 즉각적인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습니다. 연쇄범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팀장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묻지마 범죄나 우발적인 강도 살인 사건의 경우 범인들은 대개 현장에서 도주하기 바쁘지 이렇게 시신을 정성스럽게 가방에 담아 이동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가방에 담았다는 행위 자체가 이동과 은폐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고, 이는 범인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가 있거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자신이 용의 선상에 오를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인물임을 시사했습니다. 즉,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순간 범인의 윤곽도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시신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은 채 가방째로 증거물 수송 차량에 실었습니다. 현장에서 시신을 꺼내다가는 미세 증거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관이자 거대한 증거 덩어리였습니다. 차량의 뒷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1차 현장 조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업무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2개조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발견 장소 주변의 모든 CCTV와 도로 방범 카메라를 확보하는 영상 분석팀, 다른 하나는 인근 지역 실종자 신고 내역을 뒤지고 목격자를 찾는 탐문 수사팀이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은 인적이 드물었지만 범인이 이곳까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진입로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지도 위에 범인의 예상 이동 경로를 표시하며 거미줄 같은 수사망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방 어디서 샀는지부터 파악해. 국내 브랜드인지 수입품인지 판매처가 어디인지. 팀장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가방은 꽤 고급스러운 재질이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흔한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마트나 백화점 혹은 전문 매장에서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이 범행을 위해 가방을 새로 샀다면 구매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진 가방은 부검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다시 놓였습니다. 법의관들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수습하며 사망 원인과 사망 추정 시각을 밝혀내기 위한 정밀 부검에 착수했습니다. 지문 채취가 가능한지, 치아 기록은 남아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몸에 범인이 남긴 결정적인 흔적, 이를테면 범인의 DNA나 저항은 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해질 무렵 수사본부의 화이트보드에는 신원 미상, 제인도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자 친구 혹은 연인이었을 그녀는 이제 차가운 가방 속에서 발견된 사건 번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형사들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밤샘 수사를 준비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도시의 불빛은 무심하게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 오늘 밤 2다리를 뻗고 자고 있을 범인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잡는다. 억울해서 눈도 못 감았을 텐데 우리가 감게 해줘야지.
한 노장 형사의 묵직한 다짐이 형사과 사무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들은 아직 피해자의 이름조차 몰랐자지만 그녀를 위해 싸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과연 이 가방 속에 잠들어 있던 여성을 세상 밖으로 꺼내줄 단서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이 차가운 감옥에 가둔 자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수사는 이제 막 궤도에 올랐고 형사들은 보이지 않는 범인과의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 드디어 밝혀지는 피해자의 정체와 수사팀이 발견한 뜻밖의 단서들이 공개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실 공기는 바깥 세상의 무더위와는 단절된 채 서늘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검대 위에 놓인 피해자는 말이 없었지만 법의관과 형사들은 그녀의 몸에 남겨진 아주 작은 흔적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1차적인 유관 검사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소지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 옷가지조차 남기지 않거나 태그를 제거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며칠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부패가 진행된 피부 조직에서 온전한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은 특수약품 처리와 고온 시별법 등 가능한 모든 기법을 동원하여 손가락 끝의 융선을 되살려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몇 시간의 긴장된 작업 끝에 마침내 오른쪽 엄지손가락에서 부분적인 쪽지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경찰청의 자동 지문 검색 시스템 가동되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위로 수많은 데이터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형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치 정보 나왔습니다. 분석관의 짧은 외침과 함께 모니터에 한 여성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모 씨, 30대 초반.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며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는 순간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해결되었으니 이제 누가 왜 그랬는가를 밝혀낼 차례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김 씨의 거주지로 향했습니다.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따고 들어간 그녀의 집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현관에는 며칠째 수거되지 않은 우유와 전단지가 쌓여 있었지만 집안 내부는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이나 물건을 뒤진 자국,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깔끔하게 되어 있었고 침대 시트도 팽팽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외출한 듯한 평온함이 오히려 수사관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생활 반응이 끊긴 시점을 찾아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형사들은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명세서, 교통카드 기록 등 이른바 디지털 생활 반응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석 결과 그녀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시신 발견일로부터 정확히 3일 전 오후를 기점으로 뚝 끊겨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전원은 그날 저녁 이후로 꺼져 있었고 금융거래 내역도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서 형사들의 수사 본능을 자극하는 중요한 단서가 포착되었습니다. 김 씨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인물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와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추려내는 작업, 즉 용의자 스크리닝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수사망에 오른 것은 그녀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고 직장 동료들은 그녀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며칠 쉬겠다는 메시지를 남겼기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메시지에 주목했습니다. 과연 그 메시지는 김 씨 본인이 보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녀를 해친 범인이 시간을 벌기 위해 보낸 위장 메시지였을까요? 수사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시신이 담겨있던 가방에 주목했습니다. 감식 결과 그 가방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보급형 모델이었지만 결정적으로 새 제품 특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퀴의 마모 상태가 거의 없었고 내부 안감에서도 사용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인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급하게 구입했거나 혹은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둔 물건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형사들은 김 씨의 주변 인물 중 최근 그녀와 갈등을 빚었거나 금전적인 문제로 얽혀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 씨와 꽤 오랜 기간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졌다는 전 남자친구 이모 씨, 가명 30대였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씨는 평소 예의 바르고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주변 평판도 나쁘지 않은 소위 엘리트에 가까운 이미지였습니다. 폭력 전과도 없었고 경찰서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촉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 너머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건 겉보기에 가장 멀쩡해 보이는 놈이야. 형사들은 이 씨를 유력한 용의선상에 올리고 내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진행할수록 기묘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밤, 이 씨의 행적이 묘하게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휴대전화가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화를 시도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씨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아직 그를 범인으로 단정지을 만한 직접적인 증거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그의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목격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그를 소환했다가는 그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우회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씨를 직접 건드리는 대신 그가 범행에 사용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도구들, 즉 차량이나 이동수단을 먼저 파악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범인이라면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리는 만무했습니다. 반드시 차량을 이용했을 것이고 그 차량은 범행 현장이나 유기장소 근처의 CCTV에 찍혔을 것입니다. 이때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하던 영상 분석팀에서 다급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유기 현장 진입로 3km 전방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서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번호판은 식별이 어려운데 차종과 색상이 특정됩니다. 형사들은 즉시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희미한 차량의 실루엣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차종은 놀랍게도 용의 선상에 오른 전 남자친구 이 씨 소유의 차량과 동일한 모델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과 일치였습니다. 이제 모든 화살표가 한 곳을 가리키기 시작했습니다. 엘리트 회사원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형사들은 그가 김 씨와 헤어진 후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본격적인 그림자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형사들은
이 지능적인 용의자의 가면을 벗겨내고 가방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꺼낼 수 있을까요? 증거는 아직 불완전하고 용의자는 침착합니다. 다음 화에서는 형사들이 흐릿한 CCTV 화면 속에서 찾아낸 결정적인 유령의 정체와 이를 통해 용의자를 압박해 들어가는 숨막히는 두뇌 싸움이 펼쳐집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그 꼬리를 잡기 위한 형사들의 집요한 추적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수사본부의 한쪽 벽면을 가득 지운 화이트보드 옆, 별도로 마련된 영상 분석실의 공기는 컵라면 국물 냄새와 눅눅한 담배 냄새, 그리고 과열된 컴퓨터 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사들에게 CCTV 분석이란 시간과의 전쟁이자 수만 개의 꽝 사이에서 단 하나의 당첨 복권을 찾아내야 하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노동이었습니다. 피해자 김 씨의 오피스텔 주변, 예상 이동 경로, 그리고 시신 유기 장소인 저수지 진입로까지 반경 5km 내에 있는 모든 사설 및 공공 방범용 CCTV 영상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확보된 영상 분량만 수백 시간. 형사들은 충혈된 눈을 비비며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배속으로 돌리면 놓칠 수 있기에 결정적인 시간대만큼은 1배속, 아니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봐야만 했습니다. 범인은 어둠 속에 숨어 흔적을 지웠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눈, 수천 개의 카메라는 그날 밤의 진실을 소리 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형사들은 수만 프레임의 영상 속에서 범인의 그림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디지털 추격전을 놓치지 마세요. 여기 잠깐 멈춰봐. 다시 뒤로 10초만.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정적을 깨는 팀장의 낮은 목소리가 분석실을 울렸습니다. 졸음과 사투를 벌이던 막내 형사가 즉시 키보드를 조작해 영상을 대감았습니다. 화면은 김 씨의 오피스텔 건물 뒤편, 분리수거장과 주차장이 연결된 후미진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 흑백 화면, 게다가 가로등마저 깜빡거리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릿한 노이즈 사이로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시각은 김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날의 심야 시간대. 한 남자가 건물 비상구 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챙이 넓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절반 이상을 가린 상태였습니다. 전형적인 범죄자의 복장이었으나 그것만으로는 그를 범인이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의 시선이 고정된 곳은 바로 그의 손이었습니다. 남자의 오른손에는 거대한 여행용 가방, 즉 캐리어의 손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가방, 현장에서 발견된 놈이랑 사이즈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형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가방을 끌고 주차장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작이 묘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보통 여행을 떠나는 사람의 발걸음에는 설렘이나 가벼움이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걸음걸이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피가 바닥의 요철에 걸릴 때마다 남자의 어깨가 크게 휘청거렸고, 그는 가방을 번쩍 들어 옮기기보다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힘겹게 끌고 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가방 안에 든 것이 옷가지나 생필품이 아닌 훨씬 더 무겁고 밀도가 높은 물체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영상 분석관은 즉시 보행 분석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사람마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걷는 습관, 어깨의 기울기, 보폭 등은 쉽게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분석관은 남자가 가방을 끌 때 오른쪽 다리에 미세하게 힘을 더 주는 습관과 주위를 경계하며 고개를 좌우로 45도 각도로 돌리는 패턴을 잡아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동선으로 최대한 CCTV의 사각지대를 골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이 건물과 주변 지리에 매우 익숙한 인물, 즉 면식범일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남자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진 은색 세단 승용차 트렁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젖먹던 힘을 다해 가방을 들어 올려 트렁크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가방이 트렁크 바닥에 닿는 순간 차체가 눈에 띄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만큼 가방은 무거웠습니다. 차량 번호판 확대! 팀장의 고함에 가까운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기술팀이 픽셀 보정 프로그램을 돌려 번호판 부근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번호판은 흙탕물 같은 이물질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었고 야간 조명 반사로 인해 숫자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범인은 차량 번호판이 찍힐 것을 대비해 미리 조치를 취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령 같은 놈이었습니다. 얼굴도 번호판도 보여주지 않은 채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에 형사들은 허탈함을 느낄 뻔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베테랑 형사의 눈썰미가 빛을 발했습니다. 저 차, 리어램프 모양 좀 봐. 2009년식 55 모델이야. 그리고 오른쪽 범퍼 하단에 미세하게 긁힌 자국 보이지? 빛 반사될 때 반짝하는 거. 형사들은 즉시 용의 선상에 올라있던 전 남자친구 이 씨의 차량 정보와 대조에 들어갔습니다. 이 씨의 차는 은색 중형 세단. 영상 속 차량과 차종, 색상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이 씨가 과거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를 수리하지 않고 다닌다는 첩보가 있었는데 영상 속 차량의 흠집 위치가 그 정보와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점을 선으로 잇는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피스텔 주차장을 빠져나간 의문의 차량. 그 차량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형사들은 오피스텔에서 시신이 발견된 저수지까지 이어지는 국도와 지방도의 모든 CCTV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번호판이 보이지 않더라도 같은 차종, 같은 특징을 가진 차가 특정 시간대에 지나갔는지만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시간을 맞추어 경로를 추적하자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선 지 1시간 뒤 외곽도로 CCTV에 동일한 은색 세단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시간 뒤 저수지 근처 마을 입구 방범 카메라에 그 차가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시간대와 동선이 시신 유기 추정 시각 및 장소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빙고! 팀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비록 번호판은 찍히지 않았지만 이 정도 정황 증거라면 충분히 이 씨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이 씨가 그날 밤 집에서 쉬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는 이 은색 세단의 움직임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가 이 씨 본인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없지만 그의 차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관찰의 단계에서 접촉의 단계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화면 속의 유령을 현실 세계로 끌어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치밀한 준비를 마친 지능범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섣불리 들이닥쳤다가는 오히려 그가 법망을 빠져나갈 구실만 만들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확실하게 올가매기 위해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가장 예의 바르지만 가장 위협적인 방식으로 그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씨 직장으로 간다.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데려와. 최대한 정중하게, 하지만 거절은 못하게. 다음 날 아침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출근하던 이 씨 앞에 낯선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과연 이 씨는 자신을 찾아온 형사들을 보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놀라움? 공포? 아니면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차가운 미소였을까요? 형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용의자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는 폭력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예의 바르고 논리 정연하며 슬픔마저도 완벽하게 연기해내는 지능형 범죄자입니다. 그들은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미리 간파하고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파놓은 채 우리를 기다립니다. 지금 형사들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바로 그런 부류였습니다. 과연 형사들은 이 남자의 견고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거짓과 진실이 팽팽하게 맞서는 숨막히는 심리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치열한 두뇌 싸움의 끝을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로비는 평온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커피를 든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사이로 형사들은 낯선 이방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깔끔한 정장 차림의 이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형사들이 자신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중하게 목례를 하며 형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는 그 친구 때문인가요? 그는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김 씨의 실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면서 동시에 자신도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태도에서 미세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보통 헤어진 연인이 며칠 연락이 안 된다고 해서 경찰이 직장까지 찾아오면 무슨 사고가 났느냐고 묻거나 놀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형사들은 그에게 임의 동행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좁고 밀폐된 공간에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씨는 조사관 맞은편에 앉아 깍지 낀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형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오호 씨가 어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끼는 그의 모습은 영락없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비운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범인은 잡았나요? 그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연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 만큼 감정선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눈은 그의 눈물 너머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슬픔을 표현하는 타이밍,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묘하게 계산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슬픔을 호소하면서도 교묘하게 수사 상황을 떠보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사건 당일이었던 5월 5일 밤, 이 씨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침착하게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갔습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쉬려고 했거든요. 저녁 7시쯤 집에 도착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고 그 뒤로는 계속 집에 있었습니다. 넷플릭스로 영화를 한 편 보고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집에 혼자 계셨다면 누군가 확인해 줄 사람은 없나요? 이 씨는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배달앱 주문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사건 당일 저녁 9시 30분. 그의 집 주소로 주문된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날 퇴근 후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알리바이는 꽤 탄탄해 보였습니다. 저녁 7시에 귀가했고 나간 기록이 없다면 범행 추정 시각인 심야에 그가 현장에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씨, 우리는 당신 소유의 차량과 매우 흡사한 은색 세단이 사건 현장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트렁크에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모습이더군요. 형사들은 짐짓 강한 어조로 그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블러핑이었습니다. 번호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당황하여 스스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심리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안경을 고쳤으며 형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은색 세단이요? 대한민국에 제 차와 같은 모델이 몇 대나 있는지 아십니까? 수만 대는 될 겁니다. 제 차 번호판이 찍혔나? 아니면 제가 운전하는 얼굴이라도 나왔습니까? 전곡을 찌르는 반문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 즉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그날 주차장에 계속 있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해 보시죠. 그런데 저희 아파트 주차장 CCTV가 사각지대가 좀 많아서 제 차가 딱 찍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직감했습니다. 이놈 이미 다 준비해놨구나. 주차장 CCTV의 사각지대까지 계산해두고 동선을 짰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귀가했다는 알리바이를 만든 뒤 사각지대를 이용해 빠져나가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왔을 시나리오. 형사들의 머릿속에는 그 그림이 그려졌지만 그것을 증명할 물증이 없었습니다. 조사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지만 이 씨는 철옹정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해도 그의 진술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모순이 발생해야 파고들 틈이 생기는데 그의 진술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매끄러웠습니다. 그는 흥분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제발 진범을 잡아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급 체포를 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고 자백을 받아내기에는 그의 방어막이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서는 이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형사들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팀장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또 부르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그 인사말은 형사들에게 마치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너희는 나를 절대 잡을 수 없어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 씨가 떠난 후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분을 사기는 형사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였습니다. 심증은 100%였지만 물증이 0%인 상황. 이대로라면 그는 용의선장에서 제외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범인이 아무리 치밀하게 현장을 청소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하더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절대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발자국입니다. 디지털 포렌식팀 전부 소집해 놈의 휴대전화, 컴퓨터, 내비게이션, 클라우드까지
싹 다 털어. 놈이 숨쉬는 소리까지 찾아내란 말이야. 이 씨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남긴 데이터 조각들이 거대한 화살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거짓말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기억을 왜곡하거나 잊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범인이 아무리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입을 다물어도 그가 남긴 0과 1의 디지털 신호들은 그날의 진실을 소리 없이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씨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방어막에 치명적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침묵하지 않는 목격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완전 범죄가 불가능한 이유, 바로 우리가 남기는 디지털 발자국 때문입니다. 형사들이 어떻게 수백만 건의 데이터 속에서 범인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과학수사의 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귀가시킨 후 수사팀의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유력 용의자를 놓아준 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이버 수사팀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관들의 손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그들은 이 씨로부터 이미 제출받은 휴대전화의 데이터 미러링 사본과 통신사로부터 확보한 기지국 접속 기록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형사들의 눈길을 끈 것은 이 씨의 휴대전화 사용 패턴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할 만큼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업무 관련 이메일 확인, 주식 차트 검색, SNS 활동, 그리고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잠들기 직전까지도 웹서핑 기록이 남아있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즉 김 씨가 실종되고 시신이 유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날 밤의 데이터는 기이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이 씨가 집에서 영화를 보고 잠들었다고 주장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약 샵 1시간 동안 그의 휴대전화는 그 어떤 데이터 송수신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화도, 문자도, 심지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앱 업데이트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이것 봐. 기지국 신호가 아예 끊겼어. 분석관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신호를 주고받으며 위치 정보를 갱신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그의 휴대전화는 네트워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는 배터리가 분리되었거나 인위적으로 전원을 껐거나 혹은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두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사람이 평소 손에서 놓지 않던 휴대전화를 11시간 동안이나 완전히 꺼둔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범죄 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디지털 공백이라 불리는 매우 강력한 의심 정황이었습니다. 그는 추적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으니까요. 형사들은 그가 휴대전화를 끄고 무엇을 했는지 그 행동을 증명할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금융수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씨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 등 최근 3개월간의 모든 금융거래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범인은 똑똑했습니다. 사건 당일과 그 전후로는 카드 사용 내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현금을 사용했거나 아예 소비 활동을 하지 않으며 흔적을 지운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고 사건 발생 이틀 전의 기록에 주목했습니다.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단계, 즉 범행 계획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 줄의 엑셀 데이터 속에서
한 형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팀장님, 이것 좀 보십시오. 사건 발생 이틀 전 오후 4시경입니다. 이 씨의 집이나 직장 근처가 아닙니다. 차로 1시간 거리인 옆 도시의 대형 할인마트에서 결제된 내역이 있습니다. 형사들은 그 결제 내역의 상세 품목을 확인하고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살인과 유기를 위한 쇼핑 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물건들이 나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용 하드케이스 가방, 락스 4리터 2통, 고무장갑, 김장용 대형 비닐 3묶음, 청테이프 2개. 평범한 회사원이 그것도 평일 오후에 연고도 없는 타지역 마트까지 가서 대형 가방과 다량의 세제, 비닐을 구매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설명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구매한 가방의 브랜드와 모델명은 시신이 담겨있던 바로 그 가방과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해당 마트로 출동했습니다. 결제 시각에 해당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너무나도 태연한 이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카트를 밀며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열대에 놓인 가방들의 바퀴를 굴려보며 튼튼한지 확인했고 지퍼를 열어 내부 공간이 충분한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락스와 청소 도구들을 카트에 담았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점원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눈 그의 모습은 며칠 뒤 그 물건들이 끔찍한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고 일상적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결정타였습니다. 이 씨가 조사실에서 보였던 그 슬픈 표정과 눈물, 그녀가 사라져서 걱정된다던 말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물증이었습니다. 그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최소 이틀 전부터,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그녀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영장 나옵니다. 아니, 무조건 받아내야 합니다. 팀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CCTV 영상, 그리고 카드 내역은 완벽한 삼각구도를 이루며 이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참고인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계획적인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였습니다. 법원 역시 수사팀이 제출한 소명 자료를 보고 즉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 바로 그의 집과 자동차를 털어 직접적인 흔적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락스로 닦아내고 청소를 했다 한들 과학수사의 눈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력팀 형사들과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이 씨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과 현관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까지 찾아낼 수 있는 시약과 장비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과연 그 집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겠지만 그 이면에는 참혹한 진실의 파편들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준비해, 들어간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시 후 잠 덜 깬 표정의 이 씨가 인터폰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압술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습니다. 문 여세요. 이번에는 정중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제력이었습니다. 이 씨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형사들은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범죄 현장은 언제나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어느 곳보다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범인이 아무리 쓸고 닦아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 그날의 참극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용의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현장의 바닥과 벽, 그리고 틈새에 숨어있는 과학적 진실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인간의 눈을 속이려 했던 범인과 그 속임수를 깨트려보는 과학수사대 KCSIS 숨막히는 대결입니다. 락스 냄새로 뒤덮인 집. 과연 그곳에서 형사들은 결정적인 살인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둠 속에서만 드러나는 푸른빛의 경고, 루미놀 반응이 범인의 발목을 잡는 짜릿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른 아침, 이 씨의 오피스텔 현관문이 강제로 개방되었습니다.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손에 쥔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이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놀란 기색보다는 체념과 오기가 뒤섞인 묘한 표정으로 형사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시는군요. 마음대로 뒤져보십시오. 나올 건 없을 테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그의 도발에 대꾸하지 않고 즉시 현장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장비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의 코를 자극해온 것은 시각적인 단서가 아닌 후각적인 단서였습니다. 집안 전체에 은은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배어있는 소독약 냄새. 바로 락스 냄새였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해도 현관부터 거실, 화장실까지 집안 전체에서 수영장 소독 냄새가 날 정도로 락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관리가 아니라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워내기 위한 멸균 행위였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너무 깨끗해. 먼지 하나 없어. 팀장이 장갑 낀 손으로 바닥을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혼자 사는 집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모든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었고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닦여 있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집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클린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과도한 청결함 자체가 수사관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의심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우선 집안의 모든 창문에 검은 막을 치고 커튼을 닫아 외부의 빛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대낮이었지만 집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줄 마법, 루미놀 시약이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루미놀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 성분과 반응하면 형광빛을 내는 화학물질입니다. 범인이 혈흔을 물걸레로 닦아내고 락스로 씻어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주 미세한 혈액 입자만 남아있다면 루미놀은 반응합니다. 물론 락스 성분이 루미놀 반응을 방해하거나 위양성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숙련된 감식 요원들은 그 미세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었습니다. 분사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치익 하는 분무기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요원들은 범행이 일어났을 것으로 가장 강력하게 의심되는 장소, 바로 욕실과 현관 입구 쪽으로 시약을 고르게 뿌려나갔습니다. 형사들은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이 씨 역시 구석에 서서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초, 2초, 3초. 침묵이 흐르고 마침내 어둠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반은 나옵니다. 욕실 타일의 줄눈 사이사이 그리고 세면대 배수구 주변에서 서늘하고 푸르스름한 형광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혹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의 절규처럼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타일 표면은 닦아냈을지 몰라도 타일과 타일 사이에 깊은 틈새로 스며든 미세한 혈액까지는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빛은 욕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욕실 문지방을 넘어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 그리고 현관 앞 신발장 근처까지 점점이 이어지는 푸른빛의 궤적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피 묻은 물체가 이동한 경로, 즉 시신을 옮긴 흔적이었습니다. 이 씨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그 푸른 빛은 그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즉시 발광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지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DNA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 혈흔에서 실종된 김 씨의 DNA가 검출된다면 그것으로 게임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안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 씨의 은색 세단에 대한 정밀 감식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량 역시 집안만큼이나 수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내부 세차를 한 지 얼마 안 된 듯 매트에서는 향긋한 방향제 냄새가 났고 트렁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감식반원들은 트렁크 바닥 매트를 드러내고 그 아래에 있는 예비 타이어, 수납 공간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범인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곳은 닦지만 구조적으로 복잡한 틈새나 보이지 않는 안쪽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트렁크 깊숙한 곳, 뒷좌석과 연결되는 금속 프레임의 좁은 틈새에서 감식반원이 핀셋으로 무언가를 집어올렸습니다. 그것은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쓰레기처럼 보였지만 형사들의 눈에는 다이아몬드보다 값진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신이 담겨있던 여행용 가방의 바퀴 파편이었습니다. 저수지 현장에서 발견된 가방은 이동 중 충격으로 인해 바퀴 한쪽의 플라스틱 커버가 깨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즉시 현장 사진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파편의 단면과 재질, 색상이 가방의 깨진 부분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범인이 무거운 가방을 트렁크에 억지로 쑤셔 넣는 과정에서 바퀴가 차체 프레임에 부딪혀 깨졌고 그 조각이 틈새에 박혀 청소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았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물증 확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혈흔 반응이 나왔고 차량에서는 범행 도구의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가리키는 범인은 오직 한 사람, 이 씨뿐이었습니다. 팀장은 무전기로 지하 주차장에 보고를 받은 뒤 천천히 이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예의나 배려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오오 씨, 팀장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깔렸습니다. 당신 집 욕실과 거실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차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담았던 가방의 파편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변명하시겠습니까? 이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엘리트 회사원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뒤에 숨어있던 초라한 살인자의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팀장은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며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차가운 금속성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이오오 씨, 당신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으며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이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내가 죽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무너졌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아마도 법정 싸움을 염두에 두고 묵비권을 행사할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형사들은 그를 양옆에서 결박하여 오피스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표정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수갑찬 두 손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그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의 입으로 직접 듣는 일이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완벽한 사건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자백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형사들은 그를 태운 호송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조사실의 두꺼운 철문이 다시 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닙니다. 도망갈 곳 없는 피의자와 진실을 캐매려는 형사들의 마지막 심리전쟁, 취조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삼평 남짓한 조사실. 그곳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의 공간이죠. 오직 진실만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형사들에게 이곳은 범죄와의 마지막 전쟁터이며 피의자에게는 자신이 쌓아올린 거짓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이 씨는 차가운 철제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긴급 체포 당시의 당혹감은 사라지고 이제는 깊은 침묵 속에 자신을 가두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장난다는 것을. 결정적인 물증 앞에서도 범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형사들은 어떤 심리 전술로 그의 굳게 닫힌 입을 열고 자백을 받아냈을까요? 인간의 심리를 깨트리는 고도의 심리전, 그 숨막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조사가 시작된 지 벌써 4시간이 흘렀지만 이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호사가 도착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유의미한 진술도 거부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보한 증거들이 너무나 강력했기에 시간은 형사들의 편이었습니다. 베테랑 팀장은 신참 형사를 밖으로 내보내고 조사실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씨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툭 던져놓았습니다. 이오우 씨, 당신은 지금 우리가 당신의 자백이 필요해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팀장은 담담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자백이 없어도 당신을 법정에 세울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요. 지금 이 시간은 당신을 위해서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괴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인간으로 참작받을 것인가? 그 선택을 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팀장은 서류 봉투에서 사진들을 한 장씩 꺼내 책상 위에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압박, 일명 증거 에스컬레이션 기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대형마트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이 씨가 여행용 가방과 락스, 고무장갑을 카트에 담고
계산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입니다. 여행을 간다고 했었죠? 그런데 왜 여행 갈 사람이 락스를 2통이나 사고 김장용 비닐과 청테이프를 샀을까요? 보통 여행짐을 쌀 때 이런 물건들이 필요한가요? 이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시선을 회피했습니다. 그냥 청소하려고 산 겁니다. 가방은 여행 가려고 산 거고요. 우연히 시기가 겹쳤을 뿐입니다. 팀장은 헛웃음을 지으며 2번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그의 집안 거실과 욕실의 루미놀 반응 사진이었습니다. 우연이라. 그럼 이것도 우연입니까? 당신 집 욕실과 거실 바닥에서 검출된 막대한 양의 혈흔 반응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락스로 벅벅 문질러 닦아냈어도 피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DNA 분석 결과 실종된 김 씨의 혈흔과 99.99% 일치했습니다. 당신 집에서 왜 그녀가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이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DNA 일치라는 말은 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건 코피일 수도 있고 예전에 다쳤을 때 묻은 걸 수도 있고 논리적이지 않은 변명들이 횡설수설 튀어나왔습니다. 팀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 결정판을 날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증거물 봉투에 담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민 것입니다. 이건 당신 차 트렁크 깊숙한 틈새에서 발견된 가방 바퀴 조각입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이 담겨있던 그 가방의 깨진 바퀴와 단면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팀장은 몸을 앞으로 숙여 이 씨와 눈을 맞췄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해치고 미리 사둔 가방에 시신을 담아 당신 차 트렁크에 싣고 저수지로 가서 유기했습니다. 이 조각이 그 증거입니다. 당신 차와 시신이 담긴 가방이 한 공간에 있었다는 물리적 증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것도 우연입니까? 이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모든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논리로 빠져나갈 구멍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팀장은 강압적인 태도를 거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톤을 바꾸었습니다. 수사 기법 중 하나인 라포 형성과 합리화 유도였습니다. 이 씨, 나는 당신이 처음부터 그녀를 해칠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사랑했던 사이 아닙니까? 말다툼하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서 숨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계획적인 범죄와 우발적인 사고는 법의 판단이 다릅니다. 이 말은 이 씨의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획살인범이라는 꼬리표보다는 우발적 실수라고 포장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받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이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습니다. 조사실 안의 공기가 일순간 변했습니다. 자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저를 모욕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짓밟는 말을 했고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손이 그녀의 목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조용해진 뒤에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술은 이어졌습니다. 범행 직후의 공포, 그리고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는 마트에서 미리 사두었던 가방을 떠올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형사들은 그가 마트에서 물건을 산 시점이 범행 이틀 전이라는 점을 들어 계획 범죄임을 확신했지만 일단 자백을 끝까지 듣기 위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녀가 거기 누워있는 게 감당이 안 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잘 들어가지 않아서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차를 몰고 사람 없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저수지에 가방을 던지던 순간을 회상하며 몸서리쳤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가방을 보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미친 듯이 락스를 뿌리고 청소를 하며 공포를 지워내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정말 죽이려고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이 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그의 눈물은 피해자에 대한 참회라기보다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 연민에 가까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에 가방과 락스를 구매한 준비된 행동은 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조서에 그의 자백 내용을 기록하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고 그 존엄성마저 가방 속에 구겨 넣어 유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습니다.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 씨는 유치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수사도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의 마음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 뒤에는 항상 피해자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씁쓸함이 남기 때문입니다. 가방 속에 갇혀있던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떠난 사람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뿐입니다. 과연 재판부는 그의 우발적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 판단했을까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 송치가 결정된 며칠 후 사건 현장인 이 씨의 오피스텔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과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현장 검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폴리스 라인 밖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고성이 터져나왔고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깊게 가린 이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형사들에게 이끌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그 장소로 다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잔혹했던 그날 밤의 진실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 그리고 법정에서 내려진 최후의 심판. 과연 정의는 구현되었을까요? 긴 추적의 끝,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현장 검증은 잔인할 정도로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씨는 마네킹을 상대로 범행 과정을 재현했습니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장면, 격분에 휩싸여 목을 조르는 신용,
그리고 축 늘어진 마네킹을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구겨 넣는 과정까지. 그는 이 모든 행동을 덤덤하게 마치 기계처럼 수행했습니다. 특히 가방이 잘 닫히지 않자 마네킹의 관절을 꺾어 넣는 동작을 재현할 때는 지켜보던 형사들조차 고개를 돌리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사랑했던 연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피해자는 그저 처리해야 할 짐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어진 재판 과정은 치열한 법리 다툼의 연속이었습니다. 법정에선 이 씨와 변호인 측은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계획성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별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사건 당일 우발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 벌어진 비극입니다. 가방과 청소 도구는 평소 청결을 중시하는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구매한 것일 뿐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변호인은 이 씨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후 자수하지는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결국 자백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물 목록 1호, 바로 그 마트 영수증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이틀 전 연고도 없는 타 지역 마트까지 이동하여 대형 가방과 다량의 락스, 김장용 비닐을 구매했습니다. 여행을 간다던 사람이 여행지 정보는 하나도 검색하지 않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와 방법만 검색했습니다. 이것이 계획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는 명백히 살인을 준비하고 시신을 처리할 방법까지 사전에 모의한 치밀한 계획 범죄입니다. 법정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오열하다가 실신하기도 했고 이 씨를 향해 울분을 토해내다 법정 경위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증언대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내 딸은 쓰레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가방에 그렇게 차가운 물 속에. 어머니의 절규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판사는 안경 너머로 피고인 이 씨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이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반성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연기인지는 오직 그만이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긴 심리 끝에 마침내 선고 공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주문이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여 유기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입하고 알리바이를 조작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를 좁은 가방에 넣어 차가운 저수지에 유기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짓밟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트 CCTV와 구매 내역이 살인의 고의성과 계획성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된 것입니다. 비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유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고통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2011년 당시 양형 기준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 산안선에 가까운 중형이 선고된 사례를 재구성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곳곳에서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교차했습니다. 이 씨는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큰 동요 없이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25년. 그가 다시 사회로 나왔을 때 세상은 변해 있겠지만
피해자의 시간은 영원히 2011년 그 차가운 가방 속에 멈춰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데이트 폭력과 이별 범죄의 위험성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가장 끔찍한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안전한 이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뼈저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둘째, 완전 범죄의 허상입니다. 범인은 가방에 시신을 숨기고 락스로 혈흔을 지우고 CCTV를 피해 다니며 완벽한 은폐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 수사는 보이지 않는 핏자국을 찾아내고 지워진 디지털 기록을 복원하며 깨진 플라스틱 조각 하나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악인을 빠뜨리지 않는다는 옛말이 증명된 셈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남겨진 질문들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번듯한 직장, 예의 바른 태도, 깔끔한 외모를 가진 평범한 이웃이 가면 뒤에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해자 김씨 역시 그를 믿었기에 마지막 만남을 수락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배신당하고 생명마저 뺏긴 이 비극은 어쩌면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저수지의 물결은 다시 잔잔해졌고 오피스텔의 불빛은 여전히 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름 모를 가방 속에 갇혀 외롭게 떠나간 한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던 형사들의 땀방울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가방 속의 진실 사건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끝까지 범인을 추적한 형사들의 집념이 없었다면 그녀는 영원히 신원 미상의 변사체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결코 가방 속에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가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요즘, 25년형이라는 판결이 과연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더 미스터리하고 더 충격적인 대한민국 강력범죄 수사일지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사건 현장으로 가장 먼저 출동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더 소름 돋는 진실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